돌멩이 얽힌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화살처럼 곧은 도로가 영국 해안과 시리아의 모래사장을 연결하고 거대한 수로가 수백만 명이 사는 거대 도시의 심장부까지 깨끗한 물을 끌어올리는 세상. 이것이 바로 로마 제국의 세계였습니다. 도시라는 이념을 기반으로 건설된 문명이었습니다. 도시는 권력, 무역, 문화, 법 등 모든 것의 중심지였습니다. 성벽 안에서는 제국의 심장이 뛰었고 포럼에서는 철학자들의 토론과 상인들의 거래가 웅성거렸으며 원형 경기장에서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크, 카르타고는 단순한 건물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거대한 국가를 지탱하고 키워낸 복잡한 유기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는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서기 5세기는 서양 역사상 가장 큰 몰락을 목격했습니다. 제국은 하룻밤 사이에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전투의 불길 속에서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제국은 수십 년간 피를 흘리며 내부 갈등, 경제 위기, 그리고 끊임없는 외부 압력으로 침식당했습니다. 로마인들이 경멸적으로 야만인이라고 불렀던 고트족, 반달족, 프랑크족, 섹슨족 등 수많은 민족이 약화된 국경을 넘어 밀려왔습니다. 그들은 원인이라기보다는 치명적인 질병의 징후였습니다. 그리고 476년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폐위되었을 때 그 사건은 동시대 사람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거대한 기계는 이미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가 가장 먼저 지탱하지 못하게 된 것은 가장 복잡하고 취약한 창조물, 즉 도시였습니다. 도시가 없는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로마 멸망 이후 일어난 일은 단순한 권력 교체를 넘어 문명의 붕괴였습니다. 도시 생활을 지탱해온 복잡한 시스템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끊임없는 유지 보수가 필요했던 공학의 걸작, 수로는 막히고 무너졌습니다. 수정처럼 맑은 물이 도시의 분수와 목욕탕으로 흘러들지 않아 악취가 진동하는 정체된 늪으로 변했습니다. 하수 시스템은 고장났고 한때 포장되어 깨끗했던 거리는 오물과 쓰레기로 뒤덮여 질병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군단이 행군하고 전 세계에서 온 물자를 실은 마차가 지나가던 로마의 주요 도로인 비아 로마나이, 비아의 로마네는 황폐해졌습니다. 중앙정부 없이는 돌판이 갈라지고 다리는 무너졌으며 길게는 숲이 우거져 산적들의 은신처로 전락했습니다. 50km에 달하는 여정은 수백 년 전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위험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각 지역을 연결해주던 세계 경제는 붕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도시를 떠났습니다. 아프리카와 시칠리아에서 곡물 공급이 끊겼기 때문에 굶주림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로마 법정과 군단이 더 이상 질서를 보장하지 못하자 무법 상태를 피해 도망쳤습니다. 전염병도 피했습니다. 한때 안전과 번영의 상징이었던 도시들은 돌덫으로 변했습니다. 전성기에는 100만 명을 넘었던 로마의 인구는 수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마치 거인의 두개골 속 개미처럼 장엄한 폐허 속에 옹송그리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한때 세계의 운명이 결정되었던 대리석 광장은 풀이 무성해지고 염소 방목지로 변했습니다. 검투사들의 결투장이었던 콜로세움은 지역 귀족 가문의 차해석장이자 요새로 변했습니다. 주민들은 초라한 오두막집을 짓기 위해 고대 사원과 궁전을 철거했습니다. 유럽은 원시 상태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이 수세기 동안 억압해온 숲은 느리고 거침없이 확장되기 시작하여 들판과 도로, 그리고 버려진 정착지 외곽까지 삼켜버렸습니다. 세상은 농업 중심이 되었습니다. 부는 더 이상 금고에 든 금으로 측정되지 않고 토지와 그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의 수로 측정되었습니다. 평민의 시야는 마을과 인근 숲으로 좁아졌습니다. 삶은 단순하고 잔혹한 파종과 수확의 순환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는 위계적이고 폐쇄적이 되었습니다. 권리를 부여받고 법으로 보호받던 로마 시민은 종속적인 농민으로 대체되었고, 농민은 이웃이나 산적의 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지역 전사, 즉 족장의 보호를 구했습니다. 자유를 대가로 안전을 얻는 것이 이 시대의 새로운 화폐였습니다.
이것이 봉건제의 탄생이었습니다. 무역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역 시장에서의 원시적인 물물 교환으로 전락했습니다. 곡식한 포대와 항아리, 닭 한 마리와 도끼를 교환하는 거래였습니다. 동전은 널리 유통되지 못하고 보물처럼 비축되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도시에서 번성했던 예술과 공예는 쇠퇴했습니다. 고급 도자기, 유리, 정교한 모자이크, 심지어 고품질 콘크리트를 만드는 비법조차 수세기 동안 잊혀졌습니다. 문자 해독은 소수의 성직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대다수에게 세상은 다시 침묵으로 가득 차 미신과 자연의 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 희미해져가는 세상에서도 불꽃은 튀었습니다. 수도원과 주교들의 거처는 혼돈의 바닷속 질서와 지식의 섬이 되었습니다. 제국의 붕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범유럽 조직인 교회는 로마 행정 구조와 라틴 문자의 잔재를 보존했습니다. 주교들은 종종 도시 통치자 역할을 맡아 아직 생명이 살아 숨 쉬는 도시에서 방어와 식량 배급을 담당했습니다. 수도원의 조용한 필사실에서 수도사이자 필경사들은 고대 작가들의 작품을 망각으로부터 구해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가느다란 시를 보존했습니다. 암흑시대가 시작될 무렵 유럽은 숲과 마을, 그리고 폐허로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거대한 로마의 유령이 무성한 길과 무너져가는 수로 위에 떠다니며 소리 없는 비난과 거의 도달할 수 없는 멀고도 먼 이상처럼 여겨졌습니다. 고대 세계가 알던 도시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소통, 무역, 그리고 안보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분열된 농업 세계 깊숙한 곳에 이미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고 몇 세기 안에 완전히 새로운 현상, 즉 중세 도시가 탄생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시간이 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블록의 시작, 도시는 다시 태어나기 전에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로마가 멸망하자 돌로 지어진 심장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수백만 명에게 물을 공급했던 수로는 먼지로 무너졌습니다. 세계의 운명을 결정지었던 포럼은 잡초로 뒤덮였습니다. 유럽의 도시들은 유령이 되어 옛 영광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원형극장 폐허에서는 염소들이 풀을 뜯고 신과 황제의 대리석상은 석회로 불태워졌습니다. 세상은 마을 하나, 한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작은 땅덩어리로 줄어들었다. 수세기 동안 삶은 폐쇄적이고 무자비한 순환을 이루었다. 봄은 희망과 고된 노동의 계절이었다. 여름은 가뭄과 폭우가 두려운 계절이었다. 가을은 길고 어두운 겨울 동안 수확이 부족한 계절이었다. 굶주림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그것은 끊임없는 동반자였고 모든 농민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그림자였다. 인류는 생존이라는 족쇄의 땅에 얽매여 있었다. 이 사슬을 끊으려면 혁명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 혁명은 바리케이드나 왕좌의 방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유럽의 들판의 축축한 고랑 속에서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시작되었다. 모든 것은 지구 그 자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0세기경부터 유럽의 기후는 점점 더 온화해지고 따뜻해졌습니다.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나고 식물의 생장기가 길어졌습니다. 이는 하늘이 내린 선물이었지만 이를 활용하려면 인간에게 새로운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등장했습니다. 변화의 첫 번째 전조는 쇠와 참나무로 만들어진 괴물, 즉 무거운 바퀴 달린 쟁기였습니다. 수세기 동안 농부들은 가벼운 쟁기로 땅 표면을 긁어내는데 그쳤습니다. 지중해의 건조한 토양에서는 효과적이었지만 북유럽의 비옥하고 습하며 바위 투성이인 땅에서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쟁기는 달랐습니다. 거대한 철제 쟁기가 장착되어 단순히 고랑을 파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고래가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땅을 갈았습니다. 기발한 발명품인 주형파는 땅을 파고 뒤집어 잡초를 깊숙이 숨기고 비옥한 하층을 표면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인류는 처음으로 무거운 점토 토양을 진정으로 정복하여 수백만 헥타르의 야생숲과 황무지를 비옥한 들판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수세기 동안 숲의 그늘 아래 잠자던 땅이 마침내 깨어나 수확을 거둘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철제 짐승을 움직이는 데는 엄청난 힘이 필요했습니다. 전통적인 집 나르는 동물인 느린 소는 난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혁명의 두 번째 주인공, 말이 등장했습니다. 말은 소보다 빠르고 회복력이 뛰어났지만 오랫동안 들판에서 사용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옛날 마구는 동물의 목에 매는 끈으로 되어 있었는데 너무 세게 당기면 기관을 압박하여 말을 질식시켜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름 없는 천재가 말 목줄을 발명했습니다. 나무와 가죽으로 만들어진 이 단순해 보이는 구조물은 목의 모든 압력을 말의 튼튼한 어깨와 가슴으로 전달했습니다. 그 효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질식에서 해방된 말은 본래의 힘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소보다 4배, 심지어 5배 더 생산적으로 일하는 무거운 쟁기에 묶인 말은 중세 발전의 진정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쟁기질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몇 주씩 걸리던 밭을 이제 며칠 만에 갈아엎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구와 새로운 힘에는 새로운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3포 농법이 탄생했습니다. 이전의 2포 농법은 낭비적이었습니다. 매년 땅의 절반을 묵혀 휴식시켰습니다. 3포 농법은 훨씬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모든 경작지는 세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한 밭에는 겨울 작물인 밀이나 호미를 심었고, 두 번째 밭에는 봄 작물인 귀리, 보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콩과 식물인 완두콩, 콩을 심었습니다. 세 번째 밭은 묵혀두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자리를 바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수가 아니었습니다. 농경학적 지혜였습니다. 첫째, 이제 땅의 절반이 아니라 3분의 2의 작물이 심어졌고 이는 수확량을 즉시 증가시켰습니다. 둘째, 작물 다각화는 재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여름철 비로 밀이 망가졌을 때 보리를 살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콩과 식물이 단순히 자라는 데 그치지 않고 토양을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콩과 식물은 토양에 질소를 공급하여 토양의 비옥도를 회복시켜 줍니다. 농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과 하나가 되어 받는 것뿐만 아니라 베푸는 법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쟁기, 마구, 그리고 산포제, 이 농업혁명의 세 기둥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수세기 만에 처음으로 유럽 농부들은 가족의 생존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겨가 생겨났습니다. 이 단순한 단어, 인겨는 새로운 시대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식량 인겨는 수세기 만에 처음으로 인구 폭발을 초래했습니다. 빵, 시리얼, 콩 등 더 좋고 다양한 식단이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켰습니다. 유아 사망률은 감소했고 기대 수명은 증가했습니다. 유럽의 인구는 1000년에서 1300년 사이에 거의 2배로 증가했습니다. 마을은 더욱 붐볐습니다. 아버지들은 물려받을 땅보다 아들을 더 많이 두었습니다. 그러자 거대한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원하고 정지해 있던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겨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쟁기 뒤에 설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굶주림의 위험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형제와 아버지가 생산한 인겨 곡물을 사고 팔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농사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농부의 아들은 대장장이가 될 수 있었고 그의 쟁기와 편자는 지역 전역에서 수요가 많았습니다. 또 다른 아들은 도예가가 되고 세 번째 아들은 직조공이 되고 네 번째 아들은 목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들판의 혁명은 근본적인 분업을 낳습니다. 고대 이후 처음으로 인간은 땅을 밟지 않고도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물건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신의 기술을 갈고 닦을 수 있었습니다. 들판은 유럽을 먹여 살렸고 수백만 명의 손과 마음을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방시켰습니다. 땅은 인간에게 빵뿐만 아니라 자유까지 주었습니다. 떠날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하지만 어디로 갔을까요? 땅 없는 수천 명의 아들들, 진취적인 장인들, 그리고 떠돌이 상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은 버려진 로마 교차로 편리한 강 건너편,
옛 주교들의 거주지 성벽, 그리고 허물어져가는 요새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안전하게 살고 일하고 무엇보다도 교역할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칼이 아닌 망치를, 창이 아닌 양털 타레를, 깃발이 아닌 곡물 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출생의 권리가 아닌 기술에 기반한 세상, 충성의 맹세가 아닌 현금에 기반한 세상, 그들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블록 끝. 로마는 몰락했습니다. 한때 군단의 발소리와 상인 마차의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로 가득했던 로마의 길은 잡초로 뒤덮여 산적들의 오솔길이 되었습니다. 세계의 절반을 장악했던 위대한 제국은 수천 개의 전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유럽은 힘의 법칙만이 유일한 법이었던 긴 황혼기에 빠져들었고 인간 삶의 지평은 고향 마을의 경계로 좁아졌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이 숨쉬는 공기가 되었습니다. 기근에 대한 두려움,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노르만족이나 헝가리인 혹은 무력으로 영토를 확장하려는 이웃의 칼에 대한 두려움. 이 산산이 조각나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혼돈은 바다와 같았고 오직 두 종류의 선만이 구원의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문명이 토대처럼 재건되기 시작한 두 기둥, 바로 성과 수도원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이었다. 동화 속 궁전처럼 우아한 궁전이 아니라 투박하지만 기능적인 권력의 중심지였다. 마치 돌송곳니처럼 땅에 뿌리 내린 요새였다. 차갑고 뚫을 수 없는 성벽은 그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즉 생존에 대한 해답이었다. 이 성벽 뒤에는 영주, 즉 봉건 영주가 살았다. 그의 의지가 곧 법이었고 그의 칼은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와 그의 수행원들은 주변 농민들에게 유일한 방어선이었다. 습격이 발생하면 가축들은 이 성벽 아래로 몰려들었고 사람들은 폭풍이 지나가기를 바라며 이 성벽의 피난처로 몰려들었다. 하지만 성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소비의 중심지였습니다. 영주와 그의 가족, 전사, 그리고 하인들은 무기와 갑옷, 옷과 도구, 빵과 포도주가 필요했습니다. 농부는 곡식과 고기를 가져올 수 있었지만 누가 군마용 편자를 만들겠습니까? 누가 마구에 쓸 가죽을 무두질하겠습니까? 누가 수입한 천으로 귀부인의 드레스를 만들겠습니까? 그리하여 성벽 아래 소위 포사드 포사드 또는 포르부르크 포부르크라고 불리는 곳에 쟁기나 칼이 아닌 숙련된 손놀림을 주된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연기를 내뿜으며 형체 없는 금속을 치명적인 칼날과 튼튼한 보습으로 변모시키는 대장장이, 진흙을 단순하지만 필수적인 도구로 빚어내는 도예가, 직조공, 구두 수선공, 안장 제작자, 목수, 그들은 마치 불꽃에 끌리는 나방처럼 성의 그늘로 몰려들었다. 이곳에는 강력하고 재정적으로 넉넉한 의뢰인이 있었다. 그리고 이곳에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보호가 있었다. 안전과 시장을 얻는 대가로 장인들은 영주에게 조공을 바치거나 부역을 했다. 그는 아직 자유롭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땅에 얽매인 농민도 아니었다. 그는 새로운 계급의 첫 싹이었다. 성이 세상의 근육질 주먹이라면 수도원은 세상의 영혼이자 기억이며 활동적인 정신이었습니다. 수도원 담 너머로는 다른 법칙, 즉 힘이 아닌 성 베네딕토의 규칙서, 기도하고 일하라는 규칙에 따라 삶이 흘러갔습니다. 수도사들은 이랬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기도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농학자들이었고 늪지대에 물을 빼고 바위투성이 경사지에 포도밭을 조성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었고 복잡한 물레방아를 건설했습니다. 지식의 수호자였으며 경전뿐만 아니라 고전 작가들의 작품까지 필사본에 담아 망각으로부터 구했습니다. 수도원은 성처럼 주요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광활한 땅과 숲, 그리고 목초지를 소유했고 이 모든 것을 경작하려면 수백 명의 노동자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도원, 특히 존경받는 유물을 소장한 수도원들이 순례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민부터 왕까지 유럽 전역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선규물을 경배하기 위해 걸어 다녔습니다. 이들에게 머물 곳,
먹을 것, 기념품이 필요했습니다. 수도원 담장 주변에는 여관, 선술집, 그리고 양초, 성상, 기념품을 파는 가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교회 축일과 겹치도록 열린 수도원 박람회는 지역 전체의 경제 활동에 중요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먼 나라에서 온 상인들은 소금과 향신료, 비단과 모피를 가지고 이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거래가 성사되고 큰 돈을 벌었습니다. 수도원은 영적 자양분뿐만 아니라 경제적 안정도 제공했으며 수도원의 권위를 통해 무역을 성행했습니다. 이렇게 칼과 십자가의 그림자 속에서 성과 수도원의 중력장 속에서 새로운 세계의 구조, 즉 도시의 구조가 천천히 짜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좁고 체계적이지 않은 정착지였습니다. 좁고 포장되지 않은 거리는 진흙탕에 잠겨 있었습니다. 나무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사람들은 한 방에서 살고 일하고 잠을 잤습니다. 화덕에서 나오는 연기, 상인들의 외침, 망치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끊임없이 울리는 종소리가 그 위를 떠다니며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혼돈 속에서 새로운 유형의 사람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도시 거주자였습니다. 흔히 도시 거주자는 1년 하고도 하루 동안 도시에서 살다가 불문율에 따라 자유를 얻은 도망친 농민이었습니다. 도시의 공기가 자유를 준다라는 유명한 속담은 그저 유행어가 아니라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본질 그 자체였습니다. 도시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땅과 영주에 의존해온 삶에서 벗어날 기회였습니다. 수학이 아닌 기술과 진취성으로 살아갈 기회였습니다. 이 초기 도시들은 아직 독립된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후원자인 세속 또는 종교 봉건 영주에게 의존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지갑이자 작업장이며 무기고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곳 수공예와 무역의 용광로, 성과 수도원의 그늘 아래 수세기 만에 유럽의 모습을 바꾸고 봉건 영주들에게 도전하며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 에너지가 탄생했습니다. 이 척박하지만 비옥한 토양에 미래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수세기 동안 땅과 신앙으로 얽매인 세상은 계절의 리듬에 맞춰 살아갔습니다. 성벽, 교회 첨탑, 그리고 주인의 숲 가장자리로 둘러싸인 그 지평선은 좁았습니다. 파종에서 수확까지, 탄생에서 죽음까지 삶은 순환했고 모든 사람은 불변의 피라미드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정점은 신이었고 그 밑바닥은 자기 땅에 뿌리 내린 농민이었습니다. 자급자족은 미덕이자 저주였습니다. 이 작고 폐쇄적인 봉건 영지는 빵과 와인, 거친 천, 그리고 간단한 도구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생산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돈은 부족했고 외부인들은 의심했습니다. 고향 마을 너머의 세상은 위험과 유혹으로 가득 찬 적대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튼튼한 돌이라도 결국에는 균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점차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옛 질서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개량된 쟁기는 땅을 더 깊이 파고 산포 농사는 더 많은 수확을 가져왔습니다. 수세기 만에 처음으로 농민들은 인격 생산물을 갖게 되었습니다. 곡식 한 자루, 포도주 한 통, 양털 한 타래가 식량과 임대료를 충당하는 데 필요한 양보다 더 많았습니다. 영주와 그의 아내, 그리고 딸들은 새로운 욕망을 키웠습니다. 그들은 싱거운 음식에 맛을 더할 소금을 갈구했고 칼을 만들 좋은 철을 갈구했습니다. 지역 대장장이가 만든 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희귀한 순례자들이 이야기하는 비잔틴 비단과 에덴 동산의 향기를 풍기는 듯한 먼 동양의 향신료를 꿈꿨습니다. 수요는 공급을 창출하지만 누가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 전쟁을 직업으로 삼는 기사도, 영혼의 구원을 걱정하는 수도사도, 그리고 자신의 몫에 얽매인 농부도 마찬가지였다. 새로운 사람이 이 부름에 응답했다. 땅도 귀족 가문도 없는 사람, 유일한 자산이라고는 재치와 용기, 그리고 다리뿐인 사람, 그는 길 위의 사람, 상인이었다. 처음에는 그들 중 소수만이 있었습니다. 절박한 외톨이 방랑자 모험가들이었죠.
그들은 봉건적 위계 질서에서 하찮은 존재였고 그 밖에 있었기에 자유로웠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작게 시작되었습니다. 농부들에게서 구리 동전 몇 개를 주고 양털 자루 몇 개를 사온 그는 노사의 등에 실어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여정 자체가 그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현대식 고속도로는 아니었다. 옛 로마 도로의 유령 같았다. 부서지고 숲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거나 비가 올 때마다 지나갈 수 없는 늪으로 변하는 지늘길이었다. 모든 숲에는 위협이 숨겨져 있었다. 야생 동물뿐만 아니라 훨씬 더 위험한 사람들까지. 산적, 탈영병, 필사적으로 도망친 농민들. 그들에게는 짐을 지고 혼자 여행하는 사람은 손쉬운 먹잇감이었다. 강을 가로지르는 모든 다리, 모든 여울은 하급 봉건 영주들의 소유였고 그들은 통행료 또는 단순히 자기 땅에 발을 디딘 것만으로도 통행료를 요구했다. 그런 세금을 수십 개만 더 내면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모든 이익을 앗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 여행자는 끈기 있었습니다. 협상하는 법을 알고 있었고 때로는 아첨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뇌물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를 악물고 터무니없는 가격을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탁 트인 하늘 아래서 온갖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귀 기울이기도 하고 지저분한 선술집에서 순례자나 용병들과 함께 지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 먹었고 열병에 시달리면서도 그는 단 하나의 목표, 즉 좋은 가격에 물건을 배달하겠다는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몇 주, 심지어 몇 달간의 여정 끝에 그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주교 성벽 근처에 번창하는 마을이었을지도 모르고 큰 수도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곳에서 양털을 팔아 그 지역에서 구할 수 없는 물건들을 샀습니다. 바닷가에서 가져온 소금 자루나 질 좋은 금속 가마솥 몇 개처럼요. 이제 그의 여정은 한결 여유로워졌고 위험도 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이 따라준다면 그는 물건뿐만 아니라 이익까지 챙겨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이익은 그의 피였고 그가 감수한 위험에 대한 보상이었으며 세상은 하나의 계곡이 아니며 운명은 칼뿐만 아니라 동전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혼자인 사람들에게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길 위에 있던 사람들은 간단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함께하면 더 안전하고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상 두이샹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고용된 전사들이 지키는 수십 대의 마차가 유럽의 길을 따라 천천히 기어가며 이미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도적들을 물리치고 봉건 영주들과 통행료를 협상했습니다. 이 대상에서 공동의 위험과 공동의 목표가 만들어낸 동지애가 탄생했습니다. 이곳에서 미래 길드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조합원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규칙을 확립하고 여정에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가족을 부양하는 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들의 길의 종착지는 박람회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거대한 행사였으며 새로운 유럽에 박동하는 중심지였습니다. 샹파뉴 플랑드르 그리고 독일 영토에서는 몇 주 동안 텐트와 노점으로 가득 찬 도시들이 생겨났습니다. 알려진 세계 전역의 상인들은 이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탈리아인들은 레반트에서 후추, 정향, 비단을 가져왔습니다. 플랑드르인들은 최고급 천을 가져왔습니다. 한자 동맹의 독일인들은 발트해에서 밀랍, 모피, 호박을 가져왔습니다. 영국인들은 최고급 양모를 가져왔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온갖 언어가 뒤섞인 소리가 울려 퍼졌고 수천 파운드에 달하는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새로운 금융상품이 탄생했습니다. 상인들은 무거운 금상자를 나르는 대신 다른 도시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약속 어음 IOU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신뢰에 기반한 혁명이었습니다. 돈 못지않게 가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이었습니다. 이렇게 길 위의 사람들, 최초의 상인들은 한 걸음씩 봉건 세계의 조각보를 꿰매어 나갔습니다. 그들의 대상은 새로운 피가 흐르는 동맥과 같았습니다. 상품과 돈, 그리고 그와 함께 사상과 지식, 그리고 뉴스가 흘러들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소유하지 않았고 부는 이동 가능했으며 그들의 봉어지는 유럽 전역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대의 선구자였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에는 동전뿐만 아니라 미래의 씨앗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 씨앗에서 곧 자유 도시들이 탄생하여 영주와 왕의 권위에 도전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길은 길고 험난했지만 바로 그 길이 유럽을 중세의 암흑에서 새로운 새벽으로 인도했습니다. 순수한 내레이션 텍스트, 지평선이 들판으로 정의되고 시간이 계절의 변화와 교회 종소리로 측정되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나무가 뿌리로 태어나듯 인간은 땅에 묶여 태어난 세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세 초기 봉건적 종속의 세상입니다. 농민 즉 농노는 자신이 경작하는 땅도 본질적으로 자신의 삶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영주의 땅에서 부역 촐배으로 일하며 계획되었고 얼마 안 되는 수확물의 일부를 영주에게 바쳤습니다. 그의 운명은 봉건 영주의 의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는 떠날 수도 직업을 바꿀 수도 허락 없이 결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세상은 작고 예측 가능하며 변화에 대한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전역에서 비온 뒤 버섯처럼 새로운 삶의 중심지, 도시들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성벽이나 수도원 또는 무역로 교차로 근처의 작은 정착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도시들은 활기와 에너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회로 가득 차며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기회에 대한 소문은 마치 바람처럼 가장 외딴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태생의 고귀함이 아니라 손재주로 평가받는 곳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구두장이 직조공 대장장이가 남의 밭에서 끝없이 고된 노동이 아닌 자신의 기술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곳들이었습니다. 도시는 등대, 다른 삶을 약속하는 등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유명한 독일 속담 Stadt Luft macht frei, 도시의 공기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가 탄생하고 그 힘을 얻었습니다. 이 속담은 단순히 아름다운 말이나 시적인 은유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여러 유럽 국가의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법적 원칙이었습니다. 그 본질은 단순하고 혁명적이었습니다. 종속된 농민이 영주에게서 도망쳐 도시에서 1년 1일 동안 붙잡혀 송환되지 않고 살아남으면 그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모든 봉건적 권리는 박탈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완전한 시민, 즉 부르거 불켈가 되었습니다. 이 도망자의 여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조상들과 그들의 과거가 온전히 남아있는 마을을 몰래 떠나는 밤이었습니다. 숲에 숨어 닥치는 대로 먹고 살며 개 짖는 소리나 발굽 소리에 몸을 떨며 길 위에서 며칠, 몇 주를 보냈습니다. 일꾼을 잃은 것을 알게 된 봉건 영주는 추격을 보낼지도 모릅니다. 잡히면 단순히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라 잔혹한 처벌과 낙인, 그리고 훨씬 더 가혹한 족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성벽이 모습을 드러냈다. 단순한 장벽이 아니라 두세 개의 경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성문의 문턱을 넘자 도망자는 완전히 다른 현실로 들어섰다. 전에 들어본 적 없는 귀청이 터질 듯한 소음이 울려 퍼졌다. 수천 개의 수레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 짖는 사람들의 외침, 장인들의 작업실에서 수백 개의 망치가 두드리는 소리, 시장 광장에 모인 군중의 왁자지껄한 소리. 온갖 냄새가 뒤섞여 지나고 매혹적인 칵테일을 만들어냈다. 갓 구운 빵 냄새, 외국에서 들여온 향신료 냄새, 무두질한 가죽의 매콤한 냄새, 연기, 그리고 하수 냄새. 이곳의 모든 것은 움직이고 있었고 모든 것이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긴장을 풀기엔 너무 이르다. 가장 힘든 시기가 시작되었다. 1년 하고도 하루, 끊임없는 공포의 시간이었다. 굶주림을 피하려면 일자리를 찾아야 했고 잠잘 곳도 찾아야 했다. 매일이 시련이었다. 도망자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고향에서 아는 사람이 자신을 배신할까봐 두려웠다. 거리에서 기병대가 출동하는 소리가 들리자 그는 가장 가까운 골목으로 숨었다.
그들이 전 주인의 부하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올해는 자유의 대가, 칼날 위에서 살아야 하는 한 해였다. 도시들은 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도망친 농민들을 숨겨주고 강력한 봉건 영주들과 갈등을 빚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도시에는 사람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성장하는 경제는 노동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새로운 성벽과 성당을 세울 건축업자, 작업장의 도제, 항구의 하역 노동자들이 필요했습니다. 도시는 농업이 아닌 수공예와 무역으로 존속했습니다. 모든 새로운 주민은 새로운 장인, 새로운 납세자, 도시의 독립을 수호하는 도시 민병대의 새로운 병사였습니다. 도시는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번영과 안보에 투자했습니다. 도시의 힘은 인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 66일째 되는 날이 왔다. 수십 년간 인간을 묶어두었던 보이지 않는 사슬이 무너져 먼지가 된 날. 어제의 농노, 권리 박탈당한 가재 도구였던 그가 등을 펴고 도시의 공기를 들이마셨는데 그 공기는 정말 달랐다. 담배 연기와 시장의 냄새뿐 아니라 자유의 향기까지 가득했다. 그러나 이 자유는 무정부 상태가 아니었다. 도시 거주자가 됨으로써 사람들은 단순히 과거의 의무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무를 떠맡았다. 그들은 도시 공동체, 즉 코민의 일원이 되었다. 그들은 도시 세금을 납부하고 시의회나 행정관의 결정을 따르고 위험할 때는 성벽을 방어하기 위해 무기를 들어야 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장인들의 직업적 연합인 길드에 가입했는데 길드는 그들의 작업을 엄격하게 규제하면서도 그들의 이익을 보호했다. 그들은 한 명의 영주에 대한 개인적인 의존을 버리고 도시 전체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맡았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그들의 도시였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고 이제 그들은 그 도시를 지킬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도시의 공기는 한 모금 한 모금 봉건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렸습니다. 새로운 사회계층, 즉 상속받은 땅이 아닌 자신의 노동, 재능, 그리고 진취성에 의지하는 자유시민을 만들어냈습니다. 도시는 봉건사회라는 거대한 틀의 균열이 생기고 반체의 온상이 되었으며 화폐 경제의 중심지이자 새로운 시대의 전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 남자의 단순하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대담한 결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 미지의 세계로 저 멀리 벽을 향해 그 너머의 공기는 자유의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시장 광장의 웅성거림과 교회 종소리 사이로 다른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리드미컬하고 강렬하고 생동감 넘칩니다. 망치가 모루를 두드리는 소리, 톱이 나무를 자르는 끽끽거리는 소리, 배틀이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중세 도시의 고동치는 심장입니다. 그리고 좁고 구불구불한 거리를 따라 옹기종기 모여있는 수천 개의 작은 작업장에서도 그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바로 이곳 돌담의 그늘 아래에서 도시를 이루는 것, 즉 부, 자부심, 그리고 영혼이 탄생했습니다. 이곳은 작업장과 마스터의 세계입니다. 이 작업실 중 한 곳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곳의 공기는 탁하고 뜨거운 금속 냄새, 갓 깎은 나무 부스러기, 그리고 무두질한 가죽 냄새가 가득합니다. 작은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벽에 걸린 도구들을 거의 군인처럼 엄격하게 보여줍니다. 모든 망치, 모든 끌은 제자리를 알고 때를 기다립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장인의 손길이 닿은 연장이자 그의 경험과 비밀이 담긴 창고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승님이 있습니다. 그는 비단 옷을 입은 귀족 봉건 영주나 거친 수제 가운을 입은 농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옷은 소박하고 기능적이지만 그의 태도는 위험을 발산합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히고 흉터가 있는 그의 손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는 형태 없는 철 조각을 우아한 자물쇠로, 거친 판자를 가장 부유한 상인의 집을 장식할 만한 조각된 의자 등받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는 양피지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손의 움직임, 비율, 그리고 그의 섬세한 기술로 대대로 전해지는 지식의 수호자입니다. 하지만 스승은 자신의 작업실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세계는 엄격하게 정의된 위계 질서,
즉 인내와 노력, 그리고 재능을 통해서만 오를 수 있는 사다리와 같습니다. 사다리 맨 아래에는 견습생이 서 있습니다. 대개 10살이나 12살쯤 되는 소년으로 부모님이 수년간 수련을 위해 보내셨습니다. 그의 여정은 끌이나 망치가 아닌 빗자루와 양동이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바닥을 쓸고 대장간에 불을 지피고 물을 길어오고 심부름을 합니다. 그의 삶은 사소하고 지루한 일들의 끝없는 연속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는 날마다 작업장의 분위기에 푹 빠져듭니다. 그는 장인과 고객들의 대화를 듣고 장인의 작업을 지켜보고 도구의 이름을 외우고 나무의 종류와 금속의 질을 구별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는 단순한 노동자라기보다는 장인의 그림자, 그의 눈과 귀에 가깝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점차 가장 간단한 작업부터 맡게 됩니다. 그는 도구를 잡는 법을 배우고 처음에는 서투른 동작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감 넘치고 정확한 동작으로 발전합니다. 혹독한 훈련이지만 장인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견습 기간이 끝나고 스승이 청년이 기본기를 익혔다고 판단하면 견습생은 직인이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심부름꾼이 아니라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고용된 일꾼이 됩니다. 직인이라는 이름은 독일어로 방랑하는 소년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진정한 장인이 되려면 세상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는 얼마 안 되는 소지품을 챙기고 도구를 챙겨 길을 나섰습니다. 도시에서 도시로, 나라에서 나라로 여행하며 다양한 공방에 고용되었습니다. 밀라노에서는 새로운 갑옷 제작 기술을, 브리헤에서는 최고급 차원을 짜는 비법을, 뉘른베르크에서는 복잡한 기계 장난감을 만드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경험을 쌓고 시야를 넓히는 시기였습니다. 그는 다른 장인들의 작업 방식을 관찰하고 그들의 기술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기술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의 방랑 끝에 도제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스스로 일할 만큼 강해졌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장인이라는 칭호를 얻고 자신의 공방을 열 자격을 얻으려면 중요한 시험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바로 걸작, 즉 자신의 최고의 기술을 보여줄 모범적인 작품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솜씨 좋게 만들어진 검, 귀중한 목재로 장식된 상자, 흠잡을 데 없는 부츠 한 켤레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 걸작을 가장 존경받고 경험 많은 장인들인 길드 장로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장로들은 작품을 꼼꼼하게 살펴보며 모든 디테일, 모든 이음새, 모든 모서리를 평가했습니다. 그들의 판단은 최종적이었습니다. 작품이 승인되면 도제는 길드원들을 위해 잔치를 열고 입장료를 지불한 후 마침내 갈망하던 장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는 장인 세계의 정식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강력한 구조, 즉 길드로 조직되었습니다. 장인들에게 길드는 노동조합이자 정부이자 가족이었습니다. 국가 안의 국가였습니다. 길드 헌장은 헌법이었고 원로들은 의회였습니다. 길드는 단일 전문 분야에서 장인들의 삶 전체를 엄격하게 규제했습니다. 누구도 이웃을 깎아내려 파산시키지 못하도록 제품 가격을 정했습니다. 장인이 고용할 수 있는 도제와 직인의 수를 정해 과잉 노동을 방지했습니다. 또한 작업일을 규제하여 품질을 유지하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촛불 아래에서 작업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길드의 주된 목표는 최고의 품질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업장에서 출고되는 모든 제품에는 장인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 때로는 길드의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이는 명예의 표시이자 구매자에 대한 보증이었습니다. 장인이 불량품을 생산하면 거액의 벌금부터 마을 광장에서 불량품을 공개적으로 폐기하는 것까지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수치심은 어떤 재정적 손실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길드는 단순한 처벌과 규제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형제였습니다. 각 길드는 각자의 수호성인 도시 대성당에 있는 각자의 예배당, 그리고 각자의 깃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절이면 장인들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도시의 거리를 행진하며 당열과 힘을 과시했습니다. 길드는 가난한 형제들을 돕고 죽은 회원들의 미망인과 고아들을 돌보고
병원과 고아원을 건립했습니다. 이 잔혹하고 불안정한 세상에서 길드는 사람들에게 안정감과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대한 소속감을 주었습니다. 수천 개의 작업장에서 웅성거리고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도시의 물질적 풍요로움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개성, 자부심, 그리고 시민의식이 바로 이곳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강력한 길드의 일원이자 장인이었던 그는 단순한 상품 생산자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부르거 볼켈, 즉 자신의 노동을 통해 도시의 영광을 만들어낸 시민이었고 무장한 채 도시의 성벽을 수호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장간에서 망치가 쿵쾅거리고 자수공의 손에서 바늘이 쏜살같이 움직이는 동안에도 중세 도시의 심장은 여전히 자신 있게 고동쳤습니다. 유럽 전역에 흩어진 도시들이 새로운 시대의 불꽃이었다면 거대한 교역로는 이러한 불꽃을 문명의 불꽃으로 불어넣는 바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고립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던 중세 세계는 강력한 상업의 끈으로 하나로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바다와 뜨거운 사막을 가로지르는 이 끈들은 상품뿐만 아니라 사상, 기술, 그리고 대륙의 운명까지도 흘러가는 동맥과 같은 단일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유럽의 남북에는 두 개의 거대한 무역 거점이 생겨났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이윤이라는 보편적인 언어로 하나로 연결된 두 세계 한자 동맹과 레반트의 해상 공화국이 탄생했습니다. 북쪽 발트해와 북해의 거친 바다에서는 한자 동맹이 지배했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왕국도 제국도 아니었습니다. 한자 동맹은 상인들의 연합이자 공화국이었으며 동쪽으로는 노브고로드와 프스코프에서 서쪽으로는 런던까지 200개가 넘는 도시로 이루어진 연합체였습니다. 그 심장은 리베크, 함부르크, 브레멘이라는 자유도시에 있었습니다. 한자 동맹의 함대는 우아한 갤리선이 아니라 배가 불룩하고 튼튼한 톱니바퀴처럼 엄청난 양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해상의 일꾼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한자 동맹의 무역은 삶 그 자체, 즉 필수품의 무역이었습니다. 러시아 땅에서는 혹독한 추위를 견뎌낼 모피와 수많은 교회 양초에 쓰이는 왁스를 가져왔습니다. 스칸디나비아와 폴란드에서는 배와 집을 짓는 목자에, 그리고 플랑드르와 독일의 성장하는 도시들을 먹여 살릴 곡물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북방의 가장 큰 보물은 생선과 소금이었습니다. 발트해에서 잡은 청어를 르네부르크 소금으로 간을 한 것은 가난한 자의 빵이었습니다. 이는 유럽 전역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굶주림에서 구해낸 값싸고 영양가 있는 단백질 공급원이었습니다. 한자 상인들은 근본적으로 실용주의자였습니다. 그들의 세상에서는 향 냄새가 아니라 소금에 절인 생선, 타르를 바른 나무, 그리고 생모의 냄새가 났습니다. 이 상업공화국은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었습니다. 한자 동맹은 브리헤에서 베르겐에 이르는 주요 항구의 자체 사무소, 즉 사무소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 사무소들은 진정한 상업의 요새였으며 국가 안에 국가로서 자체적인 법률, 창고, 심지어 무장 경비병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자 동맹은 무역 금지령을 선포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군주를 폐위시키고 왕위에 앉힐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왕에게도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왕은 금이었고 그들의 영역은 바다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북부 지역의 밀랍, 호박, 구리, 모피의 가격을 결정하는 독점권을 만들어 차가운 바닷물을 그들만의 내륙 호수로 만들었습니다. 남쪽에서는 따스한 지중해 태양 아래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곳에서는 베네치아와 제노바라는 해상 공화국들이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한자 동맹이 필수품의 왕국이었다면 레반트는 사치의 제국이었습니다. 베네치아와 제노바 상인들은 무역의 귀족이자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크와 같은 동방을 목표로 삼은 모험가들이었습니다. 바로 그곳 레반트에서 유럽으로 상품이 들어오면서 왕과 귀족들은 열광했습니다. 꿈같은 무역이었다. 후추, 정향, 육두구, 계피 같은 향신료는 그만큼이나 가치가 있어 유럽 귀족들의 밋밋한 음식을 미각의 향연으로 탈바꿈시켰다.
가볍고 윤기 나는 중국산 비단, 인도산 보석, 페르시아 카펫, 다마스커스 강철, 아라비아산 향, 이집트산 유리 등이 모두 레반트 지역의 항구를 거쳐 이탈리아 갤리선의 화물칸으로 끊임없이 흘러들어왔다. 모든 항해는 죽음의 도전이었다. 해적, 폭풍, 질병, 그리고 동방의 정치적 불안정은 순식간에 엄청난 재산을 삼켜버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수익은 엄청났고 평범한 선장을 단 한 번의 항해로 도시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으로 만들 수 있었다. 아드리아 해의 여왕, 베네치아와 웅장함, 제노바는 이러한 부의 흐름을 장악하기 위해 무자비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갤리선뿐만 아니라 금, 첩보 활동, 그리고 외교적 책략까지 동원된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크림반도에서 키프로스까지 지중해와 흑해 전역의 식민지를 건설하며 거대한 펌프처럼 아시아의 보물을 빨아들여 유럽으로 실어 나르는 교역소 사슬을 구축했습니다. 르네상스의 화려함을 뒷받침하고 성당과 궁전을 건설하고 거장들에게 그림을 의뢰하는 것도 바로 이 교역 덕분이었습니다. 유럽에 부는 후추향과 비단의 바스락거림에서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소금과 청어로 이루어진 혹독한 북부 세계가 비단과 향신료로 이루어진 눈부신 남부 세계와 어떻게 만났을까요? 이 두 흐름은 대륙의 심장부에서 만났습니다. 그중 하나가 프랑스의 샴페인 박람회였습니다. 유럽 전역의 상인들이 트루아, 프로뱅, 라니 같은 도시로 모여들었습니다. 한자 동맹의 상인은 플랑드르산 천, 영국산 양모, 북부산 모피를 가져와 알렉산드리아에서 수입한 베네치아산 후추와 중국에서 수입한 비단을 사들였습니다. 먼지 자욱한 이곳 박람회장에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속에서 런던과 다마스쿠스, 노브고로드와 베네치아를 연결하는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또 다른 경로는 알프스 고개였습니다. 상품을 가득 실은 노사의 대상들이 눈 덮인 고타르트 고개와 브레너 고개를 천천히 꾸준히 오르며 이탈리아와 남부 독일 도시들 아우크스부르크, 뉘른베르크, 울름을 연결했습니다. 이곳에서 남부에서 온 상품들은 강선에 실려 라인강과 다뉴브강을 따라 북쪽으로 운반되어 한자 동맹에 도착했습니다. 발트해에서 레반트까지 유럽은 촘촘한 무역로 네트워크로 뒤덮였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신세계의 신경계가 되었습니다. 상품뿐만 아니라 어음, 복식, 부기, 은행업 등 금융혁신까지 전파했습니다. 또한 뉴스, 유행, 그리고 지식도 전파했습니다. 브류에 출신의 상인은 베네치아의 후추 가격을 알고 있었고 피렌체 출신의 은행가는 영국에서 양모를 수입하는 데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세계는 더 작아지고 더 붐비고 더 긴밀하게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의 중심에는 새로운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갑옷을 입은 기사나 감방에 갇힌 수도사가 아니라 진취적이고 위험을 감수하며 계산적인 상인이었는데 그의 이윤 추구는 유럽 대륙의 모습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중세 세계는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땅과 검에 기반한 흔들리지 않는 권력을 상징했던 성벽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진동은 적군이나 신의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근원은 조용하지만 끊임없이 울리는 동전 소리였습니다. 한때는 소박했던 무역의 흐름은 유럽의 도로를 따라 흘러가는 거대한 강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롭고 활기찬 경제는 부 그 자체만큼이나 오래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돈이 무겁고 위험하며 불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피렌체에서 유명한 샴페인 박람회로 향하는 상인을 상상해 보세요. 그의 수레에는 최고급 천이 가득했지만 당장 결산을 하려면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는 플로린, 두카트, 리브르로 가득 찬 무거운 상자를 들고 있습니다. 수레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메아리칩니다. 숲길에는 산적들이 가득하고 그 길을 지나는 모든 봉건 영주들은 그를 그저 엄청난 세금을 물어야 하는 금화 자루로 여깁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그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의 피렌체 동전은 불의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고 지역 환전상이 터무니없는 환율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돈의 본질,
즉 보편성은 봉건 제도의 분열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바로 이 토양에서 필요와 위험 속에서 세상을 바꿀 운명의 새로운 힘이 탄생했습니다. 모든 것은 시장과 박람회에 놓인 소박한 나무 탁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방코반초라고 불리는 이 탁자 위에는 특별한 직업, 즉 환전상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리한 눈은 진짜 동전과 위조 동전을 즉시 구별했고 정밀한 저울은 귀금속의 100분의 1g까지 측정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계산기이자 화폐 참고서로서 산더미처럼 쌓인 동전들을 명확하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화폐 단위로 변환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최초의 은행가였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의 활동은 단순한 환전을 넘어섰습니다. 자본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던 상인들은 가장 믿을만하고 존경받는 환전상에게 돈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혁명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돈은 더 이상 상자 속의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명망으로 뒷받침되는 기록, 약속이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훨씬 더 대담했습니다. 은행가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막대한 자금이 쓸모없이 방치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다른 상인, 왕, 심지어 교황까지도 대량의 물품 구매, 전쟁 수행, 성당 건축을 위해 자금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은행가들은 다른 사람들의 돈을 이자를 받고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고리대금을 대죄로 간주하며 엄중히 비난했지만 세상은 그 나름의 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금융가들은 이자를 위험 수수료나 손실 이익에 대한 보상으로 위장하여 허점을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신용 시스템이 탄생했습니다. 돈은 빚과 미래 지불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서 스스로 부를 창출하며 돈을 버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이탈리아의 거물 가문들, 바르디 가문, 페루치 가문, 그리고 나중에는 메디치 가문은 단순한 상인에서 유럽 전역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는 금융 거물로 변모했습니다. 그들은 왕들에게 자금을 지원했고 은행의 붕괴는 국가 전체의 위기를 촉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자 금융사상의 진정한 기적은 바로 환어음, 즉 환어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최대의 난제, 즉 동전 한 푼도 움직이지 않고 부를 이전하는 방법에 대한 해답이었습니다. 그 과정은 기발할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피렌체 상인이 메디치 가문의 은행 사무실에 와서 금화 1000플로린을 예치했습니다. 그러면 무거운 상자 대신 그는 서예로 쓰인 작은 양피지 한 장만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어음이었습니다. 피렌체 은행이 리옹에 있는 대리인에게 해당 어음의 소지자에게 현지 통화로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라는 지시서였습니다. 이 종이 조각을 더블릿 안감에 숨겨둔 채 상인은 유럽 전역을 손쉽게 누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적들에게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리옹 만국박람회에서 그는 메디치 가의 대리인 사무실을 찾아 약속 어음을 제시하고 거래할 수 있는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피렌체의 지하 저장고를 벗어나지 않고도 수백 리 밖에서도 금을 거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신뢰와 광대한 은행 지점 네트워크라는 두 가지 기둥 위에 세워진 금융 마법이었습니다. 은행가의 양피지 서명은 금화 상자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명성, 체계, 그리고 권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상업시대의 정점은 주로 샹파뉴 지방에서 열린 대규모 국제 박람회였습니다. 1년에 몇 주 동안 트루아나 프로벤 같은 조용한 마을들은 세계 무역의 활기 넘치는 중심지로 변모했습니다. 플랑드르산 직물, 영국산 모직물, 이탈리아산 실크와 벨벳, 동양에서 온 향신료, 그리고 멀리 러시아 북부에서 온 모피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수십 가지 언어가 뒤섞인 공기가 웅웅거렸고 향신료, 가죽, 와인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샹파뉴 박람회는 단순한 거대한 시장 그 이상이었습니다. 중세 유럽의 금융 환매소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대부분의 거래가 신용 거래로 이루어졌습니다. 상인들은 동전을 교환하지 않고 서로에게 약속 어음을 발행하여 상품을 사고 팔았습니다. 박람회 마지막 날에야 비로소 심판의 시간이 왔습니다.
은행가들이 책상에 앉아 대대적인 청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상인들의 부채와 신용이 합쳐져 서로 상쇄되었습니다. 엄청난 거래량에도 불구하고 최종 잔액을 충당하는 데는 적은 금액의 현금만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현실이 탄생했습니다. 돈의 힘은 더 이상 보물 상자와 같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돈은 추상적이고 유동적이며 만연해졌습니다. 신용과 부채라는 보이지 않는 실타래가 유럽을 얽어매며 최초의 국제 금융 시스템을 탄생시켰습니다. 경멸받던 환전상과 고리대금업자의 후손인 은행가는 왕자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무기는 칼이 아니라 장부였고 그의 영역은 땅이 아니라 왕의 차용증이었습니다. 먼지 낀 길과 북적이는 장터에서 탄생한 이 금융신경계는 세상을 새로운 시대로 이끌었습니다. 위대한 발견과 전례 없는 번영의 시대, 발전의 주요 동력이 더 이상 군주의 의지가 아니라 자본에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가 될 시대였습니다. 블록의 시작, 중세시대 세계는 하나로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성과 수도원 넘어 고요하고 규칙적인 농촌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우주가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돌과 나무로 둘러싸인 우주, 이것이 바로 성벽 너머의 삶이었습니다. 성벽은 단순한 방어시설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두 세계를 가르는 경계이자 상징이었다. 바깥에는 봉건 질서, 영주의 권력, 그리고 땅과의 유대감이 있었다. 안은 새로운 시대의 함성, 자유의 황홀한 분위기, 그리고 매 걸음마다 도사리고 있는 치명적인 위험이 감돌았다. 성문의 문턱을 넘는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의 변화를 넘어 운명의 변화를 의미했다. 새벽 햇살이 성당 첨탑에 닿고 경비병들이 거대한 문을 삐걱거리며 여는 순간 도시는 활기로 가득 찼다. 귀청이 터질 듯하고 혼돈스럽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교향곡이었다. 채소와 곡물을 시장으로 실어 나르는 기름칠 안 된 수레바퀴에 삐걱거리는 소리. 땀에 젖은 견습생이 풀무를 부는 단조로운 대장간의 망치질 소리. 신선한 생선, 따뜻한 파이, 싸구려 맥주 등 자기 물건을 극찬하는 시장 아낙네들의 날카로운 외침. 작업장에 열린 문에서는 목수의 톱질 소리, 구두장이의 규칙적인 두드림 소리, 배틀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끊임없는 윙윙거림으로 합쳐져 도시의 맥박을 이루었다. 거리는 협곡처럼 좁고 구불구불했다. 나무와 진흙으로 지어진 집들의 위층이 아래층 위로 거의 닿을 듯 우뚝 솟아있어 보도는 영원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햇살은 이 미궁을 뚫고 들어오려 애쓰며 장인의 먼지 쌓인 얼굴, 부유한 상인 아내의 눈부신 옷차림, 그리고 분주히 돌아다니는 사제의 가사를 비추었다. 이곳에는 사생활이란 없었다. 삶이 쏟아져 나왔다. 한쪽 창문에서는 주부가 깃털 침대를 털고 있었고 다른 창문에서는 도제들이 시끄럽게 논쟁을 벌이고 선술집 현관에서는 술 취한 노래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향기가 감돌았다. 진하고 만연하고 잊을 수 없는 향기였다. 그것은 복잡한 향기의 혼합물이었다. 빵집에서 갓 구운 빵 냄새가 무드질 작업장에서 풍기는 숨막히는 악취와 뒤섞였다. 상인의 가게에서 나는 희귀한 향신료 향은 정육점 통로에서 나는 부스러기 악취에 묻혔다. 그리고 이 향수의 주된 향은 하수구 악취였다. 하수도 시스템이 없었다. 사람과 동물의 모든 쓰레기는 거리로 바로 쏟아졌다. 가장 부유한 도시만이 거리 한가운데에 돌로 만든 홈통을 설치할 여유가 있었고 심지어 그 홈통마저도 열려 있었다. 거리를 배회하는 돼지들이 일종의 위생 서비스 역할을 하며 쓰레기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웠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비가 오면 거리는 더럽고 악취가 나는 강으로 바뀌었고 더운 날씨에는 공기가 무겁고 답답해졌다. 이러한 비위생적인 환경은 질병의 온상이었습니다. 전염병은 흉작이나 전쟁만큼이나 흔한 재앙이었습니다. 좁고 붐비는 환경에서는 어떤 열병이든 어떤 감염병이든 순식간에 퍼져 동네 전체를 황폐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도시인들은 삶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자각하며 의사들의 의심스러운 치료법,
그리고 자신의 운에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섭고도 즉각적인 위협은 화재였습니다. 빽빽하게 지어진 목조 가옥들, 초가지붕, 모든 작업장에는 벽난로가 있었습니다. 도시는 마치 화약고 같았습니다. 불씨 하나, 부주의하게 남겨진 불씨 하나만으로도 번창하던 동네가 몇 시간 만에 잿더미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화재 경보가 울리자 모든 주민은 한 팀을 이루어 양동이, 갈고리, 도끼를 들고 불길 속으로 달려가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으려 애썼습니다. 도시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불길이 번지는 길목에 있는 아직 불타지 않은 집들을 파괴하여 장벽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불은 위대한 평준화 수단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오두막도, 고리대금업자의 저택도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정해진 규칙이 있었지만 해가 지면서 도시는 변모했습니다. 교회 종소리가 통금 시간을 알렸습니다. 시민들은 불을 끄고 집 안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육중한 성문은 쾅 닫히고 거대한 빗장으로 잠겼습니다. 도시는 포위된 요새로 변해 아침까지 바깥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어둡고 황량한 거리에는 야간 경비가 배치되었습니다. 이들은 전문 군인이 아니라 시민들, 즉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장인과 상인들이었습니다. 랜턴과 창으로 미궁 같은 골목길을 순찰하는 그들의 소리는 조용히 라는 외침뿐이었습니다. 밤은 도둑과 산적, 그리고 음흉한 거래의 시간이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 시끄럽고 더럽고 위험한 개미집으로 몰려들었을까? 답은 간단했다. 옛 독일 속담에 잘 요약되어 있었다. 도시의 공기가 자유를 준다. 도시에서 1년 하고도 하루를 보낸 도망친 농부는 자유인이 되었다. 이곳에는 봉건 영주가 없었다. 이곳에서는 영주의 변덕이 아닌 도시의 법과 길드의 규약을 따랐다. 근면과 재능은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었다. 대장장이는 길드장이 되고 견습생은 자신의 작업장을 열고 작은 상인의 아들은 먼 바다를 누비는 강력한 상인이 될 수 있었다. 성벽 너머의 삶은 끊임없는 투쟁이었습니다. 더러움, 질병, 화재, 범죄에 맞선 투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쟁,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권리를 위한 투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투쟁 속에서 수천 가지의 의지와 야망이 뒤섞인 이 용광로에서 새로운 인간과 새로운 세상이 탄생했습니다. 언젠가 유럽 전체를 바꿀 세상이었습니다. 블록 끝, 중세 도시의 황금기는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돌담은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었고 길드 마스터들은 자신의 기술에 자부심을 느꼈으며 시장의 활기는 똑똑하고 근면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부와 번영을 약속했습니다. 이 도시는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 되었고 봉건 제도의 바다에서 자유와 기회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인과 장인들의 손으로 건설된 이 찬란한 세계는 허약함을 드러냈습니다. 14세기는 도시의 힘을 시험하고 불에 태우고 역병으로 오염시키고 반란으로 내부를 분열시키는 시련을 맞이했습니다. 종말의 첫 기수이자 도시 생활의 영원한 동반자는 불이었다. 중세 도시는 불꽃을 기다리는 화약고와 같았다.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에는 집들의 위층이 거의 맞닿아 영원한 어둠을 자아냈다. 목조 외관 초가지붕 안뜰에는 건초와 장작이 쌓여 있었다. 모든 집 안에는 열린 난로가 있었고 모든 작업장에는 대장간의 단조로, 제빵사의 화덕, 연금술사의 불꽃이 있었다. 불은 생명의 필수적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적이기도 했다. 부주의한 불꽃 하나, 술 취한 사람이 촛불을 떨어뜨린 것 하나만으로도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바람에 휩쓸린 불길은 무서운 속도로 지붕에서 지붕으로 솟구쳤습니다. 불길은 단순히 움직이는 데 그치지 않고 질주하며 굉음을 내며 앞길에 있는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나무는 짐승의 턱에 박힌 뼈처럼 부러지고 들보는 무너져 내리며 검은 영이 기둥을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경보음이 도시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그것은 무장 동원령이라기보다는 절망의 외침이었습니다. 양동이와 보트 갈고리로 무장한 시민들은 불길에 저항하려 했지만
그들의 노력은 마치 바닷물을 퍼내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주변 건물을 파괴하여 불길의 경로의 틈을 만들고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 도시의 일부를 희생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런던, 루앙, 리베크의 대화제는 마을 전체를 휩쓸고 지나가 연기만 뿜는 폐허와 수천 명의 노숙자만 남겼습니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도시는 잿더미에서 조금씩 더 현명하게 일어섰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처음으로 기와 지붕이 솟아올랐고 어떤 곳에서는 거리가 넓어졌습니다. 불길은 더욱 강해졌지만 최악의 시련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동쪽에서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상인들이 비단과 향신료를 가지고 가져온 소문에 불과했습니다. 머나먼 중국과 킵차크 한국의 사람들을 몰살시킨 신비롭고 치명적인 바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1347년 그 소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상선들이 시칠리아와 제노바 항구에 입항했고 그들의 화물칸에는 물건뿐만 아니라 시체도 실려 있었습니다. 검은 상처로 뒤덮인 죽은 선원들과 죽어가는 선원들이 갑판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 해안에 상륙한 것입니다. 유럽은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다. 적을 보고 죽일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다. 바로 흑사병이었다. 전염병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퍼져 한때 번영의 동맥이었지만 이제는 독이 흐르는 혈관이 된 무역로를 따라 퍼져나갔다. 인구 과밀과 비위생적인 도시는 전염병의 온상이 되었다. 전염병은 누구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돌궁전에 사는 부유한 상인도 오두막에 사는 거지도 마찬가지였다. 약초를 가득 채운 새부리 같은 가면을 쓴 의사들은 무력했다.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한때 공공생활의 중심지였던 도시는 공포와 고립의 왕국으로 변했다. 이웃은 이웃을 피하고 부모는 아픈 아이를 버리고 사제들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성찬을 베풀기를 거부했다. 어제만 해도 활기 넘치던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유일하게 들리는 소리는 집단 무덤에 버릴 시체를 수거하는 수레의 삐걱거리는 소리뿐이었다. 불과 몇 년 만에 전염병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서 절반을 앗아갔다. 그것은 사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초, 신에 대한 믿음, 질서, 미래에 대한 기반까지 파괴했습니다. 대역병이 물러가자 세상은 변했습니다. 노동력이 극심하게 부족해진 세상이었습니다. 살아남은 농민과 장인들이 더 나은 노동 조건과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할 때가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귀족 봉건 영주, 부유한 길드 마스터 등 옛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특권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임금 동결을 입법화하여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리려 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역병과 슬픔으로 오염된 땅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수십 년간 끓어오르던 사회적 긴장이 다시금 불타올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농민들이 자크리 반란을 일으켰고 영국에서는 와트 타일러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도시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길드나 정치적 목소리가 없던 피렌체의 양모 소면공인 치옴피들이 반란을 일으켜 정의와 시정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파리와 헨트에서는 장인들이 시청을 점거하고 부당한 세금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단순한 단식 폭동이 아니었습니다. 대재앙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낡은 질서가 부당하고 부패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귀족과 부자들이 성 안에 숨어 있는 동안 평범한 사람들은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신과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순회 사제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삶에서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봉기는 대개 잔혹하게 진압되었습니다. 무장한 기사와 용병들은 농민 반란을 유혈 진압했고 도시 과도 정치는 반항하는 장인들을 처리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전날 장악했던 광장에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불길을 완전히 끄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평민이 발언권, 존엄성, 그리고 자신의 운명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생각은 이미 뿌리째 뽑혔습니다. 오래된 봉건적이고 귀족적인 토대는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화재, 전염병,
그리고 반란은 중세 도시의 시련의 시련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번영에 대한 순진한 믿음은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인간의 삶과 사회 질서의 연약함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련을 견뎌낸 도시들은 더욱 신중하고 더욱 복잡하고 더욱 현실적인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14세기의 대재앙은 중세의 황금기를 마감하고 훨씬 더 격동적이지만 동시에 더욱 역동적인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도시는 그 시련을 견뎌내며 도시의 힘이 성벽의 견고함이 아니라 시민들이 쓰러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에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유럽은 새로운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돌로 된 얼굴이었다. 나무, 집, 진흙으로 이루어진 덧없는 세상, 하룻밤 사이에 불타 없어졌다가 한 계절 만에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세상은 영원한 시대로 대체되고 있었다. 수세기를 견뎌낼 수 있는 재료에 야망, 신앙, 그리고 의지를 새겨 넣은 그 시대였다. 중세 도시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돌에 새겨진 선언이었다. 이 새로운 세계의 심장이자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영혼은 바로 대성당이었습니다. 대지에서 자라났지만 대지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들판과 숲으로 이루어진 수평적인 농촌 세계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첨탑은 하늘을 꿰뚫는 굵은 화살처럼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였으며 상인과 순례자들에게 등대 역할을 했습니다. 대성당 건설은 한 세대 이상의 노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할아버지들은 기초를 놓았고 아들들은 벽을 세웠으며 손자들은 궁룡을 올렸고 증손자들은 아마도 첨탑에 십자가가 설치되는 모습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도시 전체가 이 프로젝트로 살아갔습니다. 석공, 목수, 유리 제작자, 조각가들, 수천 명의 손길이 하나의 목표로 뭉쳤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그들의 창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대성당은 단순한 신의 집 그 이상이었습니다. 세상의 백과사전이자 문맹인들을 위한 성경이었습니다. 모든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정문의 모든 조각상, 처마 장식의 모든 가고일은 세상의 창조, 타락, 성인들의 삶, 그리고 다가올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새우며드는 햇살은 내부를 신비로운 환상으로 바꾸어 일상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빛과 돌의 교향곡, 수학적으로 정확하면서도 영적으로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마을 사람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왕이나 주교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 모든 길드와 조합들이 자신들의 자원을 모아 성당을 주변 지역보다 더 높고 더 크고 더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집단적인 힘과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돌 얼굴은 침묵하지 않고 오직 하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을 얻었고 그 마음이 대학이 되었습니다. 대성당이 도시의 영혼이었다면 대학은 도시의 두뇌가 되었습니다. 도시에 격동하는 삶, 점점 더 정교해지는 무역, 그리고 법의 발전은 새로운 유형의 사람들을 요구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정 소송을 진행하고 법을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 말입니다. 지식은 수도원의 전유물이 아니라 번화한 도시의 거리로 나타났습니다. 볼로냐, 파리, 옥스퍼드, 파도베 최초의 학생 및 석사과정 단과대학과 종합대학이 설립되었습니다. 차가운 돌강당에서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재발견되었고 우주의 본질, 법의 본질, 인체의 구조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 지성의 탄생이었습니다. 엄격한 논리와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추구했던 스콜라주의는 고딕 성당처럼 복잡하고 다층적인 지적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이 대학은 변호사, 의사, 공무원 등 새롭고 점점 더 복잡해지는 세상을 통치할 사람들을 양성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핵심 인물들을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세상은 영적인 마음이 아닌 세속적인 마음, 즉 자신만의 심장을 가져야 했습니다. 자신만의 권력의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신의 집 옆에는 인간의 집, 즉 시청이 있었습니다. 대성당의 첨탑이 천국을 가리켰다면 시청의 탑,
즉 종탑은 지상의 권위와 자유를 상징했습니다. 종은 시민들에게 기도가 아닌 시의회에 모여 성벽을 지키거나 최근의 자유를 축하하라고 외쳤습니다. 시청은 도시의 독립을 지켜낸 요새였습니다. 성벽 안에는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시민들 중에서 선출된 행정관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사법 절차가 집행되고 시 재정이 관리되었으며 공정무역의 상징인 도량형이 보관되었습니다. 시청의 건축 양식은 그 목적에 걸맞았습니다. 강력하고 견고하며 종종 화려하게 장식된 이 건물은 대성당 못지않게 도시의 부와 권력을 과시했습니다. 도시의 권리를 감히 침해하는 모든 봉건 영주에게 보여줄 수 있는 돌 주먹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즉 대성당, 대학, 시청, 부유한 상인들의 저택, 길드홀은 뚫을 수 없는 돌로 둘러싸인 도시 성벽 안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방어 요새가 아니라 세계 사이의 경계였습니다. 성벽 안에서는 서로 다른 법칙이 작용하고 서로 다른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도시의 공기는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라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성벽은 이러한 자유의 물리적 구현체였습니다. 거대한 성문은 도시로 생명이 흘러드는 동맥과 같았습니다. 상품을 실은 대상, 시장으로 향하는 농민의 행렬, 떠돌이 학생들. 하지만 이 성문들은 적의 침입을 받으면 봉쇄될 수도 있었고 도시는 봉건시대의 바다 한가운데 있는 난공불락의 섬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씩 돌 하나하나씩 유럽은 모습을 바꾸어 나갔습니다. 흩어진 마을과 성 대신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도시 중심지들이 네트워크처럼 형성되었습니다. 신앙의 중심축으로 대성당이, 이성의 중심축으로 대학이, 의지의 중심으로 시청이, 든든한 방패로 요새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새로운 건축 양식 그 이상이었습니다. 화강감과 사암으로 빚어낸 새로운 문명이었습니다. 새로운 유럽의 돌로 된 얼굴은 미래를 향해 있었고 그 모습에서 르네상스, 종교개혁, 그리고 근대라는 미래시대의 윤곽이 이미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토대는 영원히 놓였습니다. 수세기의 먼지가 가라앉고 시장 광장의 북적거림과 장인들의 거리 두드리는 소리가 아득한 과거 속으로 사라지면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중세도시는 무엇을 남겼을까요? 진정한 유산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가장 큰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시민의 유산은 단순한 돌담과 고딕 양식의 성당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상을 위한 청사진이자 우리가 근대라고 부를 시대의 서막입니다. 중세는 근본적으로 땅의 세계였습니다. 권력, 부, 지위 모든 것이 땅, 영지, 그리고 수확량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정적이고 위계적인 세계였으며 사람의 운명은 출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사는 싸우기 위해, 농부는 밭을 갈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고 계절의 변화와 종교적 명절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성벽 안에서는 또 다른 힘, 모든 것을 측정하는 또 다른 척도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땅에 얽매이지 않고 움직이며 유동적인 소리를 내는 동전이 새로운 문명의 생명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활용하는 법을 터득한 사람, 바로 시민 불켈이 미래의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유형의 인간이었다. 그의 사고방식은 봉건적 충성 서약이나 수도 서약에 의해 형성되지 않았다. 그의 정신은 마차 제작자의 칼처럼 날카로웠고 환전상의 저울처럼 정확했다. 그는 숫자를 세고 계획을 세우고 위험을 감수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법을 배웠다. 그에게 시간은 단순한 신의 선물이 아니라 자원이 되었다. 기도가 아닌 근무 시간을 알리는 도시의 종은 이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 되었다. 시간은 돈이다 라는 이 격언은 무역사무소의 분주함 속에서 탄생했으며 단순한 속담을 넘어 새로운 윤리의 근본 원칙이 되었다. 시민들은 귀족이 아니라 기술, 진취성, 그리고 명성을 중시했다. 계약으로 봉인된 그의 말은 남작의 칼보다 더 가치 있었다. 이 새로운 사고방식은 강력한 용매처럼 봉건 제도에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부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변덕스럽고 항상 충성스럽지는 않았던 귀족에 의지해 온 왕과 황제들은 도시에서 훨씬 더 믿을 만한 새로운 동맹을 발견했습니다. 도시는 군주에게 항상 부족했던 것을 제공했습니다. 군대와 관리들을 유지할 자금, 그리고 국가를 통치할 읽고 쓸 줄 아는 교육받은 사람들을 제공했습니다. 과거 상인과 변호사였던 이들은 왕의 고문이 되어 전쟁 자금을 지원하고 권력을 중앙 집권화했습니다. 이렇게 왕관과 재정의 결합 속에서 유럽 최초의 중앙 집권적 민족 국가들이 형성되었습니다. 권력은 숲속에 숨겨진 성에서 활기 넘치는 도시 중심지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흘러갔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의 푸거 가문이나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의 은행은 수십 개의 공작 궁정보다 더 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단순한 경제 엔진 그 이상이었습니다. 거대한 문화적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수도원이 고대 지식의 수호자였다면 도시는 새로운 지식의 생성자가 되었습니다. 볼로냐, 파리, 옥스퍼드와 같은 엄격한 교조주의에서 벗어난 도시 환경에서 최초의 대학들이 번성했습니다. 이곳에서 지식은 더 이상 성직자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상인과 장인의 아들들은 법학, 의학, 수사학을 공부하며 새로운 세속 지식층을 형성했습니다. 무역과 공예를 통해 축적된 부는 표현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술을 통해 그분은 표현되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고 도시를 영광스럽게 만들고자 했던 상인과 은행가들은 예술의 가장 큰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회화와 조각상을 의뢰하고 시청과 길드하우스뿐 아니라 예배당과 성당까지 건설하며 사치와 신앙심으로 서로 경쟁했습니다. 조토, 브루넬레스키, 반 에이크는 바로 이 돈으로 예술을 창조했습니다. 인간성, 이성, 아름다움에 대한 숭배를 바탕으로 한 르네상스는 도시 귀족들의 재정적, 이념적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르네상스는 기사들의 성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피렌체의 은행가, 베네치아의 조선소, 브류헤의 무역사무소에서 탄생했습니다. 마침내 인류의 세계관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봉건사회는 지역적이었고 가장 가까운 숲의 지평에 국한되었습니다. 부르주아의 세계는 세계적이었습니다. 부르주아의 관심사는 발트해의 한자 동맹 창고에서 알렉산드리아의 향신료 시장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지도, 무역로,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장, 새로운 원자재 공급원, 그리고 동양의 보물을 직접 찾아갈 수 있는 길에 대한 이러한 욕구는 위대한 지리적 발견의 주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콜럼버스, 마젤란, 바스코 다 가마의 배들은 도시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무장했고 도시 환경에서 탄생한 아이디어, 즉 계산, 이윤, 그리고 지평 확장이라는 아이디어에 이끌렸습니다. 알려진 세계 전역으로 상업적 영향력을 확장한 중세 도시는 궁극적으로 전례 없는 한계까지 국경을 확장했습니다. 그리하여 중세 말 도시 거주자인 부르주아 부르크는 새로운 근대의 단순한 부 이상의 것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는 미래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도구, 즉 화폐와 신용에 기반한 자본주의 경제, 관료제가 통치하는 민족 국가라는 개념, 합리적 탐구에 의해 주도되는 세속적 문화와 과학,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감 있고 진취적이며 자유롭고 자신의 운명에 책임을 지는 새로운 유형의 개인을 물려주었습니다. 현대 거대 도시의 마천루는 고딕 양식의 종탑의 먼 후손입니다. 세계 주식시장은 중세 환전상의 초라한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의회와 헌법은 도시들이 수세기 동안 확보하기 위해 싸워온 자유헌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현대사회의 DNA에는 시끄럽고 비좁지만 억누를 수 없는 에너지로 가득했던 중세 유럽의 작업장과 시장이 엮어낸 실타래가 뗄 수 없이 엮여 있습니다. 뉴에이지의 새벽이 도시의 지붕 위로 밝아왔습니다.